안녕하세요. 저는 시모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장을 날린 30대 여자입니다. 전 연애 때 저만 바라보던 남편을 믿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 깊이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의 화끈한 복수가 누군가인 웃음이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엄만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여장부로 통하셨습니다. 동네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엄마가 등판하면 아무리 진상을 부리던 사람이라도 한 발 물러설 정도였죠. 언젠가 우리 집 앞 골목의 주차 문제로 주민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한 아저씨가 욕을 섞어가며 동네가 아주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추리닝 차림의 저희 엄마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말로 해결하면 되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목청 자랑하려면 노래방을 가든가. 여긴 주택가예요. 우리 집 바로 앞이라고요. 내가 여기 산지 20년이 넘는데 여긴 경찰보다 내 선에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그 입 다물고 차나 빼세요. 그때 엄마의 기세가 얼마나 위풍당당하던지 아저씨 기차 화통 같던 목소리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엔 헛기침이나 몇 번 하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전 사고 한 번 안 치고 모범생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그저 눈빛 하나면 게임 끝이었거든요. 사춘기 때 한 번은 반항을 해보겠다고 대들었다가 아주 크게 혼쭐이 났습니다. 송가은, 너 방 청소 언제 할래?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르겠다. 학원 갔다 오면 방부터 치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도 힘들다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동생들도 방 안 치우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지 집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막상 소리를 빽 지르고 보니 그제서야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공기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엄만 한참 절 쳐다보다가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난 내 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너 방금 했던 말 다시 말해봐. 아니, 저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오는데 방 청소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요. 다음날 학교도 일찍 가야 하고요. 청소는 주말에 할게요.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하는 걸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되지. 소리부터 지르면 되는 거야? 그건 네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정 부리는 거야. 엄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할 생각 없다. 단호한 엄마의 말씀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전 그 주 주말 군말 없이 말끔히 방을 치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신다면 아빠 늘 그 옆에서 부드럽게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존재였죠.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가끔 엄마에게 혼이 나면 일부러 아빠가 운행하시는 버스를 타기도 했어요. 아빠는 뚱한 제 얼굴을 보고는 먼저 장난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학생, 이 버스는 방긋방긋 잘 웃는 사람만 태워요. 그렇게 무표정이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아빠의 장난에 제가 피식 웃으면 아빠도 운전대 너머로 흐뭇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전 아빠의 버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속상한 날에도 괜히 기분이 울적한 날에도 아빠의 버스에 올라타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거든요. 그렇게 엄마의 든든한 보살핌과 아빠의 다정한 위로 속에 전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송주임이 성실한 거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으뜸이야. 입사한 이래로 어떻게 지각 한 번이 없나? 사실 저희 아버지가 버스 기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 버스 타고 출근하려면 지각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있을 무렵
회사에 경력직 한 명이 이직을 해왔어요. 그때 전 아빠 덕분에 일찍 출근할 수 있어 아침에 제일 먼저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탕비실 청소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경력직 사원이 저처럼 일찍 출근해서 같이 탕비실 청소를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며칠 지켜보니까 송주임이 항상 탕비실 청소를 도맡아서 하시는 것 같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사실 다들 정규직 직원이시고 계약직 직원은 몇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 사원은 펄쩍 뛰며 그런 말이 어딨냐고 조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탕비실은 모두가 쓰는 공간인데 정규직 계약직이 무슨 상관이에요. 송주임님이 그런 생각하게 만든 회사 분위기가 문제죠. 사실 회사 직원들 모두 친절했지만 제가 탕비실 청소하는 걸 도와주거나 의문을 가진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정규직 사원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와 그 사원은 미리 약속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탕비실에서 마주쳤고요. 탕비실에서 서로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저희만의 일과가 되었답니다. 그 사원과 전 4살 차이가 났는데 회사에 소문이 날 정도로 절 잘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송주임, 그거 알아? 문대리 업무는 안 하고 송주임 뭐 하는지만 보고 있는 거. 이쯤 되면 문대리 좀 받아줘. 젊은 청춘이 좋다는 게 뭐야. 재고 따지지 말고 한번 만나보는 거지. 부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대리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은근슬쩍 대리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든 정수기를 갈든 제가 힘들어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대리님이 너무 티가 나게 제 주변을 배회하길래 다른 직원 몰래 탕비실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대리님, 오늘 모니터 보신 시간보다 제 뒤통수만 보고 있던 시간이 더 긴 거 아세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제 딴은 장난을 친 거였는데 대리님은 몹시 당황해 하더니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많이 불쾌했죠?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송주임한테 눈길이 가서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래도 죄송해요. 그때 대리님이 어찌나 연신 고개까지 숙이며 사과를 하던지 저는 피식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면 무슨 의도셨는데요? 이미 회사에 소문 다 났어요. 대리님이 저만 쫓아다닌다고요. 아, 그게 무슨 의도였냐면 그게요. 그냥 송주임이 자꾸 보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그렇게 대리님의 서툰 고백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희는 곧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첫인상처럼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2년간 연애하면서 사소한 말다툼 한 번 없을 정도로 서로 잘 맞는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에 앞서 남편과 제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호탕하시고 시원시원하시지만 한 번 아니다 싶은 일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사 때 정말 잘해야 돼. 전 평소에 엄마 성격을 알기에 남편보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좋은 사람인 걸 알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예상처럼 아빠는 남편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시며 반기셨지만 엄만 그저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고 계셨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난 장차 미래의 사위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어. 돈, 직장? 그런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네가 내 딸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둘이 꾸려나갈 인생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뿐이네. 남편은 엄마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가은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확신이 들었던 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었어요. 저는 인생의 동반자란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가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해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단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잘 보이기 위한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아빤 박수까지 치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예비 사이 말도 잘한다면서요. 엄만 아빠처럼 단박에 남편을 받아들이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내심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동생이 둘이나 있었는데 남편과 동생들의 나이 차가 꽤 있다 보니 큰형, 큰오빠를 대하듯이 잘 따르더군요. 이렇게 무척 긴장했던 저희 식구들과 인사는 무사히 끝이 났고 이젠 예비 시댁 식구들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시모가 정말 재밌는 사람이라며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재밌는 규칙 같은 걸 세우는 걸 좋아하시거든. 예를 들면 오늘은 냉장고 문 10번만 열기, 화장실 문 안 닫고 나온 사람이 치킨 사기,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벌칙도 벌금도 다 장난인데 당신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아마 오늘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커피 쏘기 같은 걸 하실지도 몰라. 남편의 말처럼 예비 시모가 그런 귀여운 장난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재밌는 첫 만남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설 때부터 어떤 규칙이 있을까 싶어 신발도 더 가지런히 벗어두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두 번, 세 번 뒤를 더 돌아봤습니다. 전 괜히 더 긴장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이상하게 들뜨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상상했던 시어머니는 왠지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졌는데 이건 꼭 시모 마음에 들기 게임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어려운 자리일 텐데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구나.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것부터 자리에 앉는 것까지 지켜보니까 정말 바르고 예의가 있는 아가씨인 것 같구나. 다행히 예비 시모는 제가 유독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던 걸 좋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비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 제가 조심스럽기도 했고 원래도 밥 먹는 게 느린 편이라 가장 마지막까지 밥 공기를 비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 시모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곤 웃으며 말하시더군요. 우리 집에선 밥을 가장 늦게 먹는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 이게 우리 집 규칙이니까 아무리 손님이라도 따라야겠지? 넌 이제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니까. 아, 네. 어머님, 설거진 제가 할게요. 제가 밥 먹는 게 조금 느린 편이어서요. 예비 시모는 원래부터 그런 규칙이 있었다며 제게 설거지를 시켰고 남편이 약간 당황하면서 시모를 말렸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언제부터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손님으로 온 건데 설거지를 시킬 수 없죠. 차라리 제가 할게요. 그래.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키겠어? 그냥 우리가 치우자고. 당신은 며느리 당황하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절 말리자 시모는 약간 셀쭉한 표정으로 그만두라며 절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내가 언제 진짜 시키겠다고 했어? 그냥 장난으로 말해본 거지. 음, 귀한 손님이 며느님은 거실에 앉아서 과일이나 드시죠. 설거진 제가 할 테니. 저는 시모의 표정을 보자 차라리 10번이라도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남편과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끝냈어요. 비록 설거지 사건으로 약간 분위기가 묘해졌지만 그래도 큰 잡음 없이 무사히 자리를 끝마칠 수 있었고 이후에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도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관문을 거쳐 진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그때야 눈에 보이지 않던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뭐든 다 퍼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자동이체 되는 내역 살펴보니까 시댁 관리비까지 당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시부모님 두 분 핸드폰 요금도 당신이 내고 있지? 아, 그게 말이야.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할인되는 카드가 있었거든. 그때 결제를 내 카드로 해놓고 까먹고 있었네. 그리고 사실 내가 장남이라 생활비를 도와드린다는 명목으로 더 드리는 것도 있었고, 나도 장녀라서 당신 마음 잘 알아. 그런데 이제 결혼도 했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빠져나가는 돈만 모아도 꽤 큰 돈일 거야. 우리 앞으로 아기도 준비해야 되고,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니까 당신 시댁 식구들 OTT 서비스 요금도 다 당신이 내고 있지? 저는 결혼을 한 이상 양가 부모님과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필요하신 걸 돕는 건 자식된 도리로 기꺼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삶에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개입되거나 우리 부부의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속적인 지원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제 생각에 동의했고요. 역시 당신이 현명하다니까. 내가 가족들 일이라면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당신이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건 어떨까? 내 주변 친구들만 봐도 전부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은 아예 제게 경제권을 주며 월급 통장까지 내밀더군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도 저만 보고 저만 믿더니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제 말을 제일 먼저 듣고 제 의견을 가장 존중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믿어준 덕분에 저희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더 계획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지만요. 특히 시모는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모든 결제를 다 끊으면 어떡하니? 그 돈만 다 합쳐도 매달 50만 원씩은 나갈 텐데 그걸 네 마음대로 다 막아버리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줄 알아? 네가 뭔데 내 아들 돈 쓰는 걸 감시하니? 내 아들이 벌어서 내 집에 쓰는 건데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어머님, 그건 제 마음대로 막은 게 아니고 저희 부부 지출 계획을 세우다가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조금 조정한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드리고 있잖아요. 필요하신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꼭 챙길게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그 다음부터 사사건건 마치 제가 남편 돈을 다 뺏어서 제 마음대로 쓴다는 듯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은 정규직에다 벌써 승진해서 과장인데 겨우 계약직 직원인 며느리가 내 아들 통장까지 다 쥐고 있다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요즘은 며느리가 이렇게 남편 위에 올라서는 세상이니?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집 수입 지출은 다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도 그러겠다. 태진이가 마누라 눈치 무서워서 뭐 말이나 하겠니? 그 착한 애가 다 너 하자는 대로 맞춰주고 사는 거지. 언젠가 한 번은 명절과 시부의 생일이 며칠 차이를 두고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는 아무리 며칠 차이가 안 나도 각자 따로 명절과 기념일을 챙겨야 한다고 우기셨어요. 명절하고 생일하고 같니? 원래라면 태진이가 용돈도 따로 식사도 따로 준비해서 어른들 모시고 냈다. 며느리 무서워서 시아버지 생일 파티도 못하는 게 말이 돼? 어머니 말씀은 명절하고 아버님 생신하고 나흘 차인데 그 사이에 온 가족 식사를 두 번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도 좋아요. 어머님이 시댁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면
저도 명절 과일과 생신 선물 2번 준비할게요. 시모는 2번이나 거하게 외식을 할 생각이셨는지 제가 시댁에서 밥을 해주시는 거냐고 묻자 입을 싹 닫으시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시댁의 차가 고장난다든지 집수리가 든다든지 그렇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때마다 꼭 남편을 슬쩍 불러 따로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태진아, 네 아버지 차 이번에 수리 좀 맡겨야겠다. 전에 네가 준 카드로 결제해도 되지? 며느리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하겠어? 하지만 전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곤 바로 수상한 카드 내역을 눈치채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시댁과의 금전적 경계를 더욱 분명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시모도 제가 전보다 더 단호하게 돈 관리를 하자 이번엔 시누이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아, 바쁘니? 오늘 오랜만에 네 시누하고 나하고 여자 셋이서 점심이나 먹자. 네 시누이가 너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는구나. 시내에 유명한 한우집 알지? 거기로 나오거라. 시누인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일찍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었어요. 평소에 시모는 시누이와 절 은근슬쩍 비교하곤 했죠. 우리 딸은 삼신할머니한테 예쁨을 받는지 아이도 셋이나 술술 낳고 벌써 애들도 다 키워놨는데 대체 우리 아들 며느린 언제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주려나? 신우도 시모가 아이 문제로 저와 비교하는 걸 알고 괜히 제 앞에서 애들 이야기를 더 꺼내고 아이들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내 자식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애들은 젊은 나이에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건강하고 배우는 게 뭐든 빠른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서 그런가? 언니도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얼른 아이 가질 준비해요. 아이 가지는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다 하늘에서 뜻이 있으시겠죠. 저희도 아이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뭘 노력까지 해요? 저는 애가 너무 잘생겨서 문제인데. 새언니, 몸이 좀 안 좋나?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시누이와 시모가 무려 한우를 사주겠다고 절 불러낸 거죠. 저는 약간 미심쩍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새언니, 많이 먹어요.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어떻게 등심 좀 추가할까요? 언니 잘 먹는 것 같은데. 신우와 시모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웃으며 비싼 한우를 실컷 주문하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배 터지게 포식을 했네요. 그러다 식사가 슬슬 끝나갈 무렵 드디어 신우와 시모의 꿍꿍이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나?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새언니는 앉아서 후식 마저 먹고 있어요. 신우인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자리를 떴고 곧이어 시모도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가 사태 파악을 못하고 한동안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식당 직원이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 슬그머니 계산서를 들고 오더라고요. 혹시 계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일행이 계산할 거예요. 잠깐 화장실 갔거든요. 네? 화장실이요? 방금 화장실 청소했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같이 계시던 여사님도 아까 진작에 밖으로 나가셨는데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놀랍게도 신우이와 시모는 절 골탕 먹이려고 저만 남겨두고 이른바 먹튀를 한 거였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서 웃고 말았네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태를 알고 2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를 약올리듯이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더니 그제야 신우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더라고요. 언니, 일을 어쩌죠? 저랑 엄마 둘 다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왔어요. 이자 일이 해결돼서 연락 남겨요. 언니도 집에 잘 갔죠?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기가 막히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전 애써 웃으며 덕분에 맛있는 고기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답장을 보냈답니다. 물론 속으론 언젠가 이 일을 꼭 되갚아 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직접 불러내면 두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을 슬쩍 이용해 보기로 했죠. 여보, 내가 저번에 아는 언니 일 좀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랍스터 식당 식사권을 준 거 있지? 어머님이 랍스터 좋아하시잖아.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불러서 외식이나 할까? 정말? 그거 좋지. 근데 나도 아버지도 다음 주말에 선산에 갈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님 오시고 동생이랑 다녀오는 거 어때?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아, 아쉽다.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께 연락 좀 드려볼래? 당신 못 온다는 소린 하지 말고 나도 서프라이즈로 여자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단 말이야. 남편은 제 부탁에 아무 의심 없이 시모와 신우에게 랍스터를 사주겠다고 불러냈고 두 사람은 순순히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걸 보던 두 사람 표정이 얼마나 당황한 얼굴이던지 지금 생각해도 그 얼굴이 선하답니다. 아니, 태진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는 거야? 화장실 간 거지? 어머님 어떡하죠? 그이가 아버님이랑 같이 선산에 가야 한다고 급하게 내려갔어요. 아버님께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러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오늘 여자 셋이 아주 배 터지게 랍스터 먹어봐요. 시모와 시누인 연신 눈빛을 주고받으며 혹시라도 제가 도망갈까봐 아예절 구석자리에 몰아넣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밥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모르게 숨막히는 식사가 끝나고 제가 먼저 나서서 계산서를 들고 일어서자 두 사람은 그제야 안심하는 기색이더군요. 어머님 아가씨, 오늘은 제가 사기로 했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여기 다 해서 얼마죠? 저는 계산대에 가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난처한 목소리로 어머님을 쳐다보았어요. 어머님, 아, 일을 어쩌죠? 저 여기 식사권이 있어서 온 건데 식사권을 놓고 온 것 같아요. 뭐야? 아, 잘 좀 찾아봐. 아니면 너 신용카드 없어? 현금도? 아, 네. 식사권만 들고 온 거라 지갑도 안 가져왔거든요. 아, 일을 어쩌죠?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두 사람에게 SOS를 보냈고 두 사람은 계속 화를 내며 제게 잘 찾아보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 주머니를 털어봐도 1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질 않았거든요. 결국 그 자리의 계산은 시모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는 그날 제게 밥을 사준 게 몹시 억울했는지 며칠 동안 앓기까지 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분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 밥이 안 넘어가. 태진아, 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서운 여자야. 날 아주 대놓고 벗겨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나간 거래요. 들어보니까 저번엔 그 사람이 한우 사드렸다면서요? 이번엔 그냥 어머니가 며느리 맛있는 거 사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당신도 그만 좀 해. 며느리 밥 한 끼 사준 게 그렇게 억울해? 남들이 들으면 속 좁은 시모라고 욕해. 그러니까 그만하고 일어나. 하지만 시모의 예상대로 시부와 남편이 시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시모는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제게 벌금을 내라고 성화였어요. 이해, 너 지금 음식 남긴 거니? 내가 이 식사를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을 남겨? 안 되겠다. 오늘부터 음식 남기면 벌금 10만 원이다. 너 10만 원 내고 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과 벌금을 들먹이며 틈나는 대로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너, 내가 오라고 한 시간이 몇인데 이제서야 오는 거야? 명절날 어른들 다 기다리게 할 셈이야? 너 오늘 벌금도 10만 원이다. 당장 내놓거라. 저희 집 앞에 다 왔는데 어머님이 술 좀 사오라고 하셔서 차 돌려서 다녀온 거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라고요? 알겠어요. 여보,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 10만 원 드려.
어머, 얘 좀 봐. 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내 아들 주머니를 터는 거니? 네가 늦었으면 네가 줘야지. 왜 내 아들 돈을 뺏어? 남편의 시모가 또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자 얼른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시모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시모는 씩씩거리며 화를 내면서도 돈을 다시 돌려주진 않더라고요. 시모는 이후로도 시도 때도 없이 벌금 타령을 해댔습니다. 예, 너 내가 우유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커피에 우유 탔니? 너 이거 일부러 이런 거지? 벌금 20만 원이야, 20만 원. 아주 그냥 시어머니 골로 보내려고? 어머님 아까 드신 팥빙수 우유 얼음으로 만든 거였는데요. 멀쩡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바로 병원 가시겠어요? 하지만 저도 번번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유치한 기싸움을 이어가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필 전 독감에 걸려 몇 날 며칠을 몸져 누워 있었어요. 이상하게 날이 따뜻한데도 계속 고열이 나고 배도 아프고 식은땀까지 줄줄 흐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약을 먹었는데도 영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때 하필 남편도 친한 친구 아버님이 상을 당하셔서 며칠 동안 빈소에 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둘 다 시댁에 안 가면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 어쩌지? 나라도 약 먹고 시댁에 다녀올까? 아니야. 당신 몸도 많이 안 좋은데 가긴 어딜 가. 내가 부모님께 말씀 잘 드릴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어. 처가에도 내가 사정 말씀드리고 대신 선물 보냈어. 비록 저희 둘 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시댁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의껏 용돈도 보내드리고 남편이 전화로 미리 연락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노발대발하시며 저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셨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 네가 태진이 집에 오면 돈 쓸까봐 못 오게 막는 거지? 우리 앤 이런 날 집에 안 올 애가 아닌데 유독 너랑 결혼하고 나서 집에 못 오는 날이 많잖니? 안 되겠다. 너 이번엔 벌금 500만 원 내야겠어. 부모 자식 간의 이간질하는 며느리를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시모는 버럭 화를 내며 500만 원을 당장 보내라며 친필로 청구서까지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시모에게 항변하며 할수록 시모는 더더욱 크게 화를 내며 막말을 퍼부었고요. 네가 우리 아들 휘어잡고 사니까 시댁이 아주 우습지? 우리 아들을 꼭두가시처럼 부리니까 좋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다만 왜 너한테 애가 안 들어서는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신부를 고약하게 쓰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그리고 당장 500만 원 입금하고 아니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치모는 이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 중간에서 용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둥, 시댁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사기를 쳤다는 둥, 온갖 억측을 사실인 양 쏟아냈어요. 네가 중간에서 용돈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 태진이가 성격이 좋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설마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가족들한테 쓰는 돈을 줄인 줄 알아? 다 네 눈치 보느라 그런 거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태진이한테까지 사기를 쳐? 너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그동안은 남편이 워낙 효자라서 결혼 전에 시댁 생활비며 용돈이며 가리지 않고 도와줬고 결혼 후라고 해서 그 모든 걸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마치 제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제 마음대로 통제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형편은 비슷한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 줬지 절대 금전적으로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셨거든요. 시모의 막말처럼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도 계속 다니고 있었고 아파트 대출금까지 많아서 제가 빼돌리고 싶어도 빼돌릴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시모와 전 큰 싸움까지 벌이고 말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시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꺼내실 수가 있어요?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요? 제가 왜요? 막말은 어머님이 하셨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벌금을 내요? 너 지금 나한테 목소리 높이고 대드는 것도 벌금감이야.
벌금 50만 원 추가로 보내. 저는 더는 시모와 말이 통하지 않아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몰려와 결국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때까지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에 있던 남편도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왔고 저희 엄마도 제 전화에 놀라 한 걸음에 병원으로 뛰어오셨죠. 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그동안 병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건강하던 애가 왜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까지 실려온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엄마, 그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아유, 답답해.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혹시 어디가 크게 아픈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게 저 임신이래요. 저 드디어 아이 가졌대요, 엄마. 제가 그 무렵 배가 아팠던 것도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자꾸 식은땀이 난 것도 사실은 아이가 생겨서 그런 것이었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저희 부부도 엄마도 모두 크게 기뻐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아유, 장한 내 딸. 정말 장하다, 장해. 그래, 첫애 땐 아이 들어선 것도 잘 모를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알아채서 얼마나 다행이니. 그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 많았지? 문서방도 내심 고민이 많았을 거야. 그래도 이제 진짜 엄마 아빠가 된 거니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집사람이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았죠 뭐.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더더 잘할게. 정말 고마워. 고맙다 우리 아기. 이 아빠가 잘할게. 하지만 아기 천사가 저희를 찾아온 걸 기뻐하는 것도 잠시 시댁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까지도 시모는 문자로 계속 당장 500만 원을 보내라며 재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어서 시댁에도 전화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전화기를 손에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네요. 전화 안 드리고 뭐 하고 있어? 사돈도 얼마나 아이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아마 소식 들으시면 나보다 더 좋아하실 거다. 엄마, 사실 그게요. 이거 문자 좀 보세요. 당신도 어머님이 나한테 문자 보내신 것 좀 봐. 전 하는 수 없이 시모가 제게 협박을 하며 당장 벌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연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간 있었던 일들도 함께 설명했고요. 남편은 문자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만 금세 얼굴이 붉어지더니 분노를 숨기지 못하셨어요. 엄만 당장 제 핸드폰을 뺏어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나? 돈 보내라고 했더니 왜 또 전화야? 이제야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도 난 꼭 500만 원 받아야겠으니까 어서 돈이나 보내. 돈 보내는 것 보고 널 용서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사부인, 나입니다. 나 가은이 엄마예요. 제가 듣자 듣자니 사부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대신 전화 걸었습니다. 우리 딸 지금 병원에 실려왔는데 왜 구급차까지 타고 응급실에 왔는지 알기나 하세요? 시모는 저희 엄마가 직접 전화를 건 것과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에 약간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엄만 기세를 잃지 않고 계속 시모를 몰아붙이셨죠. 우리 딸 임신했답니다. 사부인께서 그렇게나 기다리던 손주 말이에요. 사부인 손주를 가진 며느리한테 지금 무슨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내 딸한테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요? 대체 왜요? 내 딸한테 그딴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낼 잘못이 있다면 난 사부인 아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물리겠어요. 내 딸 마음고생 시키고 들어도 되지 않을 막말까지 듣게 만든 잘못이 있으니까요. 저 사부인 진정 좀 하시고요. 일단 전 새아가가 임신을 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예절 교육을 해주려는 차원에서 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해요?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도 그러면 사위한테 예절이 뭔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수업료는 1,000만 원인 줄 아세요? 전 오랜만에 동네를 호령하던 엄마의 젊을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모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더니 옆에 있던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자네, 정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내 딸이 시댁에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자네도 자네 어머니 성미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서 뭘 제대로 조율한 게 있긴 하냐고. 결국엔 내 딸은 물론 뱃속의 아이까지 큰 상처를 받았지 않나. 나도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 자네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게. 내 통장으로 1,000만 원 입금해. 그래야 나도 자네를 다시 믿고 이 일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전엔 나도 우리 딸도 만날 생각 말게. 엄만 이번 일로 제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며 남편에게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절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남편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친정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죄를 드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은아, 내가 그동안 잘못이 많았어. 당신한테 경제권을 넘겼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당신의 갈등을 내심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 둘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었는데 말이야. 나도 모르게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나 봐. 정말 미안해.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당장 차를 팔아서 1,000만 원 마련해 오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 진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와 부모님 앞에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만 눈물이 났어요. 아빤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남편을 일으켜 세웠고요. 아, 이 사람아, 왜 이러고 있어? 자넨 우리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어서 가은이한테 달려가서 안아주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야. 설마 자네 장모가 정말 돈을 받고 싶어서 그랬겠는가? 앞으로 아이도 데리고 다녀야 할 아빠가 차를 팔긴 왜 팔아? 저희 엄마도 남편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어서 일어나 밥이나 먹고 가라며 남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부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새아가, 나다. 내가 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다 들었다. 내가 정말 얼굴 들고 다닐 면목이었구나. 네 시애미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며느리 앞에서 집안 망신을 다 시켰더구나. 아마 긴 세월 아들에게 의지하고 살다가 결혼하고 독립을 시키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했던 모양이야. 그걸 며느리 너한테 화풀이를 해댄 거지.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네 시어머니를 이해해달란 소리는 안 하겠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났으니 시아버지 날 욕해다오. 그리고 아이 가진 거 정말 축하한다.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시간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부는 진심을 다해 그동안 본인이 집안 식구들에게 무심했던 거, 그리고 시모를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모에게도 크게 화를 내시고 지금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투명 인간처럼 대하고 계시다네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전 앞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난 돈 많은 부모는 되지 못해도 언제나 당당하고 아이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도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설령 우리를 흔드는 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될지라도 우린 최우선으로 이 아이를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부모잖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려면 나부터가 먼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겠지. 고마워. 나한테 그런 생각을 일깨워줘서. 저는 비록 시모와 큰 갈등을 겪긴 했지만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앞으로 저 또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지금 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저희 아들은 양가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시부가 저희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주말마다 저와 아이에게 맛있는 걸 사주시겠다고 집까지 찾아오세요. 아이고, 우리 손주, 이 할아버지 왔다고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닭백숙 먹으러 가는 거 어떠냐? 근처 계곡에 경치 좋고 음식 맛있는 백숙집이 있다는구나. 저는 저희 시부가 이렇게 다정하신 분인 걸 이제 알았다니까요. 손주에게도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시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저희 시모는 현재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하시고 미안하다며 100번 사과를 하시는 중이긴 합니다. 예, 어머마, 네 시아버지가 난 쏙 빼놓고 매번 혼자 손줄 보러 간다니까. 너 아직 마음이 덜 풀린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우리 손주 한 번만 안아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구나. 혹시 너 아이 보기 힘들거나 집안일 하기 힘들면 언제든지 나 불러라. 전 처음엔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런 시모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은 완전히 무시까지 못하고 시모가 제게 해주고 싶다는 걸 마음껏 하시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어머마, 혹시 먹고 싶은 건 없어? 네 남편 먹고 싶다는 거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당장이라도 음식해서 갈 테니까. 어머니 그러면요. 저 냉면이 먹고 싶은데 냉면 해주실래요? 시장에서 파는 거 말고요. 동치미 국물로 집에서 직접 만든 냉면이요. 냉면? 고장 먹고 싶은 게 냉면이야? 아유, 알겠다. 내가 당장 만두까지 해서 집으로 들고 가마. 넌 더운데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해서 가마. 이것도 다 시모가 제게 해주고 싶다는 걸 받아주고 있는 거니까 저 너무 나쁜 며느리는 아니겠죠? 저희 엄만 그래도 손주를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절대 흥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무기 삼아 쓰는 건 너에게도 아이에게도 결국 상처로 남는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 너랑 네 시모 둘 사이 문제로 남겨도 어른들 일에 어른들 선에서 끝내는 게 맞아. 저도 저희 아이는 어른들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시부모님이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제 아이는 사랑만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존재니까요.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라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시댁식과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며 제가 깨달은 건 하나랍니다. 그건 바로 어떤 관계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삶에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내 권리를 찾는 걸 주저해서도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희생을 요구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제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날 지키는 일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제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전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당하게 제 자리를 지켜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